오르고 내리는 가장 주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금리예요. 올해 달러 지수가 많이 올랐던 거는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합니다. 네. 예, 미국이 금리 정말 많이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0에서 0.25% 연방기금리를 3.75에서 4%까지. 예, 금리를 오니까 금리 높은 돈이 미국으로 갔겠다. 그런 기대가 시장에 작용했고 일부 돈들이 뭐 그렇게 움직였고요. 예, 그 다음에 올해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불안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거든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죠. 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달러 가치가 급등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이슈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예. 올라가면서 저희 환율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예. 내려가면서 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근데 말씀이시군요. 중요한 거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 지나치게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돼 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자리를 좀 찾아갈 것이다라고 예, 보시는 예, 거죠. 예. 적정 달러선은 1,25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예, 계신 뭐 거예요. 1,25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멀리 보면 뭐 1,050원까지도 될 수 있고요. 예, 뭐 저는 1,250원까지 내년에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불안 지수가 좀 오름세를 보이면서 위기 턱밑 단계까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예. 제가 한번 수치를 보니까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예. 금융 불안 지수가 올해 3월 8.8에 비해서 그게 정상 단계인데 8월에 17.6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금융위기 초기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안정되지 이런 지수만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 건지 좀 궁금해요. 예, 지금 뭐 불안하기는 맞습니다. 불안한 거는. 네. 예, 그런데 과연 이제 뭐 우리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올 것인가. 네. 예, 그런데 일부 저축은행이나 일부 증권회사들 상당히 어렵긴 해요. 예, 그런데 결국 금융의 핵심은 은행이거든요. 네. 예, 저는 은행까지는 위기가 확산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가계가 부실해져 기업이 부실해지면 은행 부실 여신 뭐 비율 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가 상당히 아직도 신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제때 아직까지는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행의 부실 여심 이런 거 비율 보면은 은행까지 위기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가끔 97년 우리 애한이익하고 많이 비교해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때는 우리 대기업들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예, 그런데 현재는 우리 큰 기업들, 대기업들은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내고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요. 근데 대기업들은 하나가 망하면은 뭐 수조 원씩 부실 여신 은행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 우리 뭐 경제가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죠. 가계부채가 많아가지고 위기가 온다. 저는 세계경제 보면서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위기가 온다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뭐 가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개별 가계 보면은 그렇게 부채가 많지는 않아요. 너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가계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소비할 수 없다.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 잠재 성장 2%, 뭐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인데요. 그게 뭐 생산 측면 노동이 감소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가 많아가지고 소비 증가율이 낮을 뿐이지 이게 위기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금융 위기 정도의 그런 양상은 아니고 예, 저희가 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죠. 저성장 국면에 예. 접어들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산이 껴있던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들이 좀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산이 그동안 거품이 발생했죠. 네. 유동성이 많아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유동성 하면은 실물 경제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크냐, 뭐 마샬 K 가지고 따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로 따지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죠. 채권 시장은 거의 거품이 붕괴됐고요. 그렇죠. 주식 시장도 거의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일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만 남아있거든요. 물론 가상자산도 거품이 발생했다가 많이 붕괴됐죠. 그런데 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모든 자산 가격이 본질 가치로 회귀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그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본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기도 하죠. 네. 최근에 어떤 거 세미나 가가지고 저 비트코인 같은 것도 지금 좀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 어르신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저 투기적인 수단, 그거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 걸 사라고 그러느냐 네,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데요. 네, 저는 그거는 투자 수단으로 남아 있으라고 보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좋아하는 젊은이들, 뭐 저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투자 수단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느냐, 2008년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과거처럼 그 뒤로 미국 경제를 못 믿겠다, 달러를 못 믿겠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자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으면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가치 하락이다. 달러가치 하락하면 또 투자자들이 다양한 대체 자산을 찾게 돼요. 그 금일 수도 있고 가상자산일 수 있고. 뭐 저는 지금 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금보다는 가상자산 좋아하죠. 그쵸. 그 투자 수단으로서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가상자산 투자에 좀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언제쯤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몇 달 전부터 제 모델에다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을 넣어가지고 예측해 보면서 이제 서서히 들어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상자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결국 달러 지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러 지수가 이미 정점을 치고 저는 2, 3년 이내에 한 30%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은 다른 대체 자산이 뭐 투자 대상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이다. 예, 그래서 뭐 조만간 한번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계좌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예, 저는 뭐 원유나 금 같은 거 ETF로 투자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상자산 아직 ETF가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ETF가 있었다면은 이미 그 투자를 시작했었을 텐데. 가상자산 저희 빗썸은 이제 농협은행이랑 연계가 돼 있거든요. 다른 거래소는 다른 실명계좌 은행이 돼 있는데 그 증권사 거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 계좌를 트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증권사 어플에서 이렇게 매수매도 하시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서 농협도 이제 뭐 거래 지점 가까운 지점 방문하시거나 이래도 돼서 네, 빠른 시간 안에 가상자산 투자자로 빨리 저희와 함께 조인하시면 좋겠네요. 네,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2023년 내년 경제 키워드를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내년에는 실물 경제 침체. 그래서 뭐 위기 이런 단어들이 실물 경제 침체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물 경제 침체는 금융시장, 주시장은 이미 반영됐다. 예, 저는 뭐 그동안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기회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쓸 겁니다. 예,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아마 내년에는 위기보다는 기회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공부도 하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어쨌든 실물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투자를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3,300 갈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지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경제 지수에서 가소평가형에 들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가대평가됐을 때 왜 주식시장에 그렇게 열렬히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저평가됐는데 주식시장을 떠나시냐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담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자로서 작년에 한창 하다가 이제 또 너무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금리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자 내는데 급급하고 이래서 오히려 지금 막 현금을 모아야 되는 데가 아닌가 이제 좀 투자하기가 마음이 좀 선뜻 먹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증권회사 88년 들어가지고요. 여러 번 경험했죠. 외환위기 경험했죠. 2000년 IT 거품 붕괴, 2008년, 그 다음에 2020년. 그거 다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주가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 추세가 상승하거든요. 근데 실제 뭐 주가나 경기는 추세 2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 그러는데 지금 주가가 추세 지나치게 밑으로 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은 다시 오른다.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내년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년 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략에 대해서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분산 투자는 좀 하셔야 되거든요. 예금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최근에 아마 80년대 말에 주택 청약예금 한번 가입하고 처음으로 은행예금 가입해 봤거든요. 정기예금에. 근데 은행에서 지금 5% 금리를 줘요. 그 5%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코스피 수익률이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상승률 5.8%였어요. 근데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면은 그 5% 확정된 금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 자산은 은행 예금도 가입해야 돼요. 예, 저는 뭐 제 자산 중에서 한 10%를 이번에 은행 예금 가입했고요. 예, 그 다음에 채권을 한 20% 정도 사놨습니다. 은행 예금하고 채권하고 다른 거는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은행 예금은 약정된 금리만 받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혹시라도 찾으면은 그 금리 못 받아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언제든지 팔 수가 있거든요. 이자도 받지만은 금리가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중간에 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채권도 제 자산 중에 한 20% 사놨고요. 뭐 나머지는 저 금도 있고, 예, 그 다음에 3대 곡물 ETF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삼성전자, 최근에 저 네이버, 카카오, 저는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게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어떤 달은 떨어질 때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따라 가지고 뭐 오르는 국면에서는 그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일부 비중도 줄이지만은 인버스 ETF를 사는 거예요. 인버스 ETF를 사면은 그런 종목들이 떨어지더라도 인버스 ETF는 오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주가가 오른다고 많이 떨어지면 인버스 ETF 정리하고 또 그런 주식을 사는 거죠. 주식도 실물로 가지고 계시고 해외는 어떠세요? 해외 투자도 좀 해외 주식도 하시나요? 해외는요, 저 베트남, 인도 ETF 좀 사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 베트남 ETF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도 근데 올해는 지금 굉장히 많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인버스로 들어가셨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주 장기 투자니까 인버스는 안 합니다. 예, 그냥 사가지고 오래 놔두고 있는데요. 예, 지금 베트남 주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 많이 떨어졌는데 세계 주가 지수에서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주가 지수 하나가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베트남, 인도 가면은 뭐 사람들이 너무 젊거든요. 예,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저처럼 늙으면요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변호처럼 젊으면은 더 늘리고 사십니다.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젊어요. 인도 사람들 굉장히 젊습니다. 출산율도 좋고 예. 그쪽은. 거기 앞으로 경제가 최소한 5년 정도는 6 내지 7% 성장할 거예요. 세계 경제 어려울수록 그런 나라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단기적으로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시진핑 힘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예, 그리고 중국 경제가 2008년, 2009년, 2010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뭐 9 내지 10% 하면서 성장을 떠받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9 내지 10% 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품이 안 팔리니까 중국 기업이 부실해져, 은행이 부실해져요.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처럼 기업은행 구조조정 한번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구조조정을 너무 느리게 하고 있죠. 뭐 앞으로 뭐 1, 2년 정도는 중국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뭐 요즘 기사에서 난리던데 중국 이제 뭐 코로나로 제로 코로나 때문에 네. 다시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뭐 금융위기로 퍼지지 않겠냐 이런 좀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럴까요? 좀 이렇게 위험하게. 봉쇄 풀면 소비가 더 늘어나죠. 어... 예. 제가 저 중국 공산당 관리 얼마 전까지 만나봤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산당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제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결국 코로나도 풀어야 되고 시장 규제도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규제 안 하면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2019년부터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하면 소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14억 인구가 소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라, 집에만 있어라.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풀어주면은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중국 경제는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계속 또 봉쇄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겠네요.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중국이 풀 수밖에 수밖에 없다고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풀 수밖에 없으니까 큰 위기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물론 기업 규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 텐데 14억 인구가 이제 소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극단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나 저는 극단적인 위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투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비관론자라고 불리셨던 저희 교수님께서 지금은 오히려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 그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같은 투자 선배로서 어떤 이야기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우선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 모든 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 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먼저 떨어졌고 지금 경기 나빠지고 집값도 떨어지는데요. 시간이 가면은 결국 추세에 접근하는 거죠. 이런 시기가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뭐 제 주변에 뭐 부자들 많이 있는데요. 위기가 올 때마다 부가 한 단계씩 더 올라가요. 그러려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자산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현금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용기가 있어야 되죠. 요새 그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떨어지면 나한테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가에 매집을 해서 물을 타야겠네요. 네, 오늘. 그러니까 오히려 영끌을 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작년에 진짜 모두가 20대, 30대 영끌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런 투자자들이 30, 40%가 더 내려가면은 오히려 근로소득을 벌면서 버티기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일까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앞으로 좀 더 떨어지면은 영끌이란 표현보다는 좀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하나 더 살 때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크립토 인싸!